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마음속 상처를 치유했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성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력형인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남편은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보다 일찍 결혼을 했던 동서는 시댁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판매가 잘 돼서 거의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동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 돈이 많은 만큼 인성을 갖춘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 다 같이 모여 인사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정식 인사 자리임에도 저보다도 동서를 챙기기 바빴어요. 시연아,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게 참 맛있네. 시연이 입맛에 꼭 맞을 것 같아. 요새 일이 참 바쁘지? 이렇게 형님 소개하는 자리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 바쁠 텐데 신경 쓸 것도 많은 애가 그래도 가족 행사라고 참석을 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은주는 시연이 처음 보지? 우리 둘째 며느리란다. 우리 집 기둥이야. 둘이서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은주는 형님이라고 형님 노릇하지 말고 시연이가 먼저 결혼했으니 잘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님도 참, 그래도 형님이시잖아요. 형님, 잘 부탁드려요. 그나저나 식사 자리 좋은 거 찾으셨으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시지. 여기는 좀 퀄리티가. 그래도 첫인사 자리인데 신경을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어쨌든 이런 거 다음에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괜찮은 곳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버님이 어떤 분이랑 결혼하실까 궁금했는데 딱 결혼 상대 데리고 오셨네요. 저번에 제 친구 소개해 줬을 때는 연애하긴 좋은데 결혼 상대는 아니라고 하시더니만. 아주버님이 어떤 말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죠, 재수씨? 원래 남자는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해야 돼요. 연애할 때야 몸매 좋고 매력적인 여자가 좋지만 결혼할 때는 솔직히 좀 안정감 드는 여자가 최고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여자 내가 만났지 뭐예요. 그래도 진짜 착하고 착실한 사람이니까 다들 잘 부탁해요. 은주야,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해. 자주 식사 자리도 만들어 같이 모이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재수씨는 진짜 쿨해서 너랑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제가 좀 쿨한 편이죠. 근데 회사 다닌다고 했었죠? 형님 어디 다니고 있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 나중에 아이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제가 사회생활을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회사 생활은 잘 몰라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월급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이는 낳나 몰라요. 형님도 자녀 계획 있으세요? 아, 그냥 중견기업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직은 예비신랑이랑 아이 계획은 없고 결혼하고 신혼생활 좀 즐기다가 아이 계획하려고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저희도 준비해서 아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면 바쁘시겠네요. 저도 들어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시연 씨네 화장품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제 사업이 좀 잘 되는 편이죠. 이제는 뭐 입소문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찾으시니까 잘 되니까 뭐 월급쟁이 푼돈은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도 사업하는 거 불안하지 않냐고 하는데 뭐 전 알아서 잘 되니 그 푼돈 받으면서 하루 종일 회사에 얽매이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형님은 그게 맞으시니까 회사 다니시겠지만 전 푼돈 받고는 못 살겠어요. 그래. 둘째는 배포가 큰 아이라서 큰 물에서 놀아야지. 작은 회사에서 널 어떻게 감당하겠니? 은주야, 우리 둘째가 말이다. 매달 나한테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니? 둘째 아들도 회사 다니다가 사업 잘 되니까 그만두게 해서 집안 살림만 하게 해줬지 않니? 얘가 우리 집에는 복덩이야. 우리 큰며느리도 복덩이가 되어주면 좋겠네. 사업 부심으로 저를 깔아뭉개는 동서의 언행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어떠한 터치도 없으셨고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시댁 식구들과 만났지만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집살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점점 생활하면서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동서가 절 무시했지만 점점 남편도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당신 그거 들었어? 진우 차 바꿨다더라.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외제차 있지? 내가 그때 꼭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우리는 그거 한 달 내는 돈도 후들후들해서 구경도 못했는데 진우 이번에 그걸로 바꿨더라. 재수씨가 바꿔줬대.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라면서 재수씨가 그거 뽑아줬다고 하더라고. 와, 나 그거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언제 그런 차 나한테 뽑아주나? 그거 어차피 렌트라며. 그냥 동서가 돈 내주는 거지. 무슨 일시불로 산 것도 아니던데 왜 부러워해? 우리가 그 차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그 차 사도 일시불로 못 사고 할부로 매달 내야 하는 것처럼 동서네도 그 차 일시불로 산 게 아니라 매달 돈 내야 하는 거라고. 그게 부러워? 그리고 부러우면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능력으로 사야지.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걔는 마누라 잘 만나서 회사도 때려치우고 매일 집안 살림만 하고 있잖아. 솔직히 부러워서 그러지. 걔는 매일 일어나서 운동하고 쉬다가 저녁도 재수씨가 좋아하는 거 사 먹으러 가니 집에서 뭐 할 일이나 있겠어? 근데 남편 기 살려준다고 외제차도 턱턱 뽑아주지. 너무 부럽잖아. 재수씨 안 만났으면 그런 거 걔가 끌고 다닐 일이 있었겠어?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래. 동서 능력 좋은 거 인정해. 돈도 많이 번다며. 근데 그걸 나랑 비교하면 어떡해? 당신은 내가 다른 남편이랑 비교해서 말하면 기분 좋아? 기분 나쁠 거면서 왜 나랑 동서를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나 결혼할 때 당신 차 바꿔줬잖아. 그거 일시불로 바꿔줬는데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데? 제발 우리 남들 사는 거랑 비교하면서 살지 말자.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 서로 기분 나쁘기만 하잖아. 난 국산 차였잖아. 동생은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형이 창피하게
국산차 몰고 다니면 되겠어? 어쨌든 부럽다, 부러워. 난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이야. 당신 자격지심 있어? 재수씨가 더 잘 나가니까 당신 좀 자격지심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재수씨한테 잘 보여. 혹시 몰라? 분점이라도 내면 당신한테 맡길지. 당신이 잘 보여가지고 분점 당신한테 주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 남편은 은근히 저와 동서를 비교했는데, 물론 동서가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버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제 일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편의 비교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시댁에서도 항상 동서만 챙기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시모 생신이 다가오면서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동서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역시나 동서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백화점에 뭐 사러 오셨어요? 여기 지금 행사도 안 하고 있어서 형님이 사시기에는 가격대가 좀 있을 텐데. 뭐 사시려고요? 혹시 어머님 생신 선물 사러 오신 거예요? 아우, 형님. 부담스러우셨나 보다. 저 신경 쓰이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아유, 됐어요, 형님.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형님 월급으로 비싼 거 사드리면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아, 동서, 아니야. 그냥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지갑이 낡으셨더라고. 그거 바꿔드리려고 온 거야. 동서는 여기 어쩐 일이야? 동서도 어머님 생신 선물 사러 온 거야? 뭐 사려고? 혹시나 겹치면 안 되니까 서로 공유하자. 나는 어머님 지갑 사려고 하는데 동서는 뭐 드리려고? 생신 때 식당 예약해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동서가 그때 괜찮은 곳 많이 알고 있다고 했잖아.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아, 저는 따로 선물은 안 드려요. 솔직히 제가 시댁에 해드리는 것만 해도 많아서 굳이 생일까지 챙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오늘은 제가 예약한 가방 받으러 온 거예요. 어머님 생신 식당 가서 먹으려고요? 그래도 형님이 계신데 생신상 차리셔야죠. 저야 뭐 비싼 코스 요리 이런 거 사드릴 수 있지만 솔직히 형님네는 사정이 그러시니 직접 상 차리셔서 성의를 보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생신상? 동서도 처음에 결혼하고 생신상 차려드렸어? 아, 나는 그때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동서가 괜찮은 곳 추천 좀 해줘. 어쨌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신인데 좋은 곳에서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동서도 그날 올 거지? 저녁에 같이 시간 맞춰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하자. 어른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곳으로 추천 좀 해줘. 형님은 제가 추천한 곳 급이 안 맞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몇 곳 추천은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는 어머님 생신에 못 가요. 사업도 바쁘고 시간 빼기도 어렵고요. 어머님도 다 이해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추천해준 곳 가격대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 나중에 생활비 빠듯하시지 않겠어요? 시모의 생신으로 선물을 사러 갔던 저는 동서에게 식당 추천을 부탁했고, 동서는 정말 비싼 식당을 추천해주면서 제가 급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서슴지 않게 했죠. 절 무시하는 동서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동서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시모의 생신 때에는 결국 제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렸고
시부모님 모두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사업이 바쁘다며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없는 동서를 챙기기 급급했는데 그때부터 전 이 집 식구들에게 저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고 나서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한 끼도 못 먹었었어요. 매주 있던 가족 모임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님, 괜찮아요? 아주버님이 형님 입덧이 진짜 심하다고 하던데 진짜 심한 거예요? 정말 한 끼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입덧이 심하면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 오지도 않고 그래도 가족 모임은 다 참석하기로 했는데 형님이 안 오셔서 좀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끼리 밥 잘 먹긴 했는데 뭐 입덧하면서 일주일에 5kg나 빠지셨다면서요? 괜찮아. 생각보다 입덧이 심해서 어딜 움직일 수가 없네. 입덧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봐. 다음에 입덧 좀 나아지면 참석할게. 병원에서도 쉬어야 한다고 하고 시간 지나야 나아진다고 하더라고. 조금 더 지나면 입덧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음식을 못 먹고 있어. 몸무게가 너무 빠져가지고 병원에서도 입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에이, 형님. 제 주변에서도 임신해서 입덧 심한 사람들 있었는데 다 금방 괜찮아지던데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먹고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던데. 형님이 귀찮다고 안 챙겨 먹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입덧 그거 좀 정신력 아닌가? 정신력으로 버티고 그러면 입덧도 나아진다고 하던데. 형님이 그냥 입덧하는 핑계로 누워버린 거 아니에요?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봐요. 동서, 무슨 소리야? 나 진짜 힘 하나도 없고 지금도 누워있어. 물도 못 넘겨서 탈수까지 오기 직전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누가 정신력이라고 했어? 병원에서도 못 참겠으면 입원해서 있어도 된다고 할 정도인데 누가 정신력이라고 한 거야? 동서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좀 서운하려고 그래. 어쨌든 걱정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입덧 좀 더 나아지면 연락할게. 형님, 삐지셨어요? 형님 아픈데 안 알아줘서 삐지신 거예요? 아휴,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기분도 왔다 갔다 한다더니만. 형님도 그러시는구나? 알겠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아주버님이 오셔가지고 형님 엄청 힘들어한다고 유난히시길래 얼마나 힘드셔서 그런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그래도 입덧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있다는 거니까 몸 잘 챙기세요. 입덧으로 힘들어 몸져놓은 저에게 전화를 내 입덧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라며 속을 뒤집는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면서 전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피해버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입덧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도 넘어가지 않아서 몸무게가 빠질 정도였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되니 동서는 제 남편에게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입덧 연기한 거 아니냐며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동서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듣고선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가 속으로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일은 제 입덧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는데 동서가 얼마 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동서는 임신 초기부터 입덧으로 고생을 했고
동서가 입덧을 시작하자 온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덧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남편 또한 동서 입덧에 동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때 입덧할 때 뭐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지? 그때 무슨 사탕인가 뭐 먹으면 좀 낫다고 하지 않았나? 병원에서도 근데 시간 지나야 괜찮아진다고 했었나? 아, 그때 샀던 사탕 좀 남은 거 있어? 재수 씨가 이번에 입덧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모양이더라고. 물도 못 마시고 매일 누워가지고 토만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 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당신 웃긴다. 내가 입덧할 때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버티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무슨 동서 입덧한다고 그렇게 동동거려? 동서한테도 가서 그냥 버텨야 한다고 말해줘. 입덧에 무슨 약이 있어. 그냥 시간 지나길 바라는 거지. 동서는 근데 왜 입덧했다고 누워있대? 나한테는 정신력이 약하니 어쩌니 하면서 못 버티는 게 웃기다고 했으면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생각보다 입덧이 심해서 그런 거야. 원래 재수 씨 엄청 강하고 잘 버티는데 진짜 입덧이 심하게 왔나 봐. 그래도 당신은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그럴 수 있었잖아. 재수 씨는 일어나기도 힘든 모양이더라고. 사람마다 입덧 정도가 다른데 왜 당신은 당신 힘든 정도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 뭐? 와, 당신 진짜 개그 아니? 나 입덧할 때 병원에서도 이렇게 심하면 입원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됐다고 했잖아. 괜찮다고 집에서 쉬면서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그랬잖아. 병원에서도 내 입덧이 심한 케이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당신이 나보다 동서 상태가 심한지 안 심한지 어떻게 알아? 도련님한테 들어보니까 병원에서는 입덧하는 것 치고는 몸무게도 잘 늘고 있다고 그랬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던데 왜 그래? 아니, 당신은 같이 임신한 사람이면서 왜 임산부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당신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돼. 뱃속 아이가 그거 다 듣고 느끼고 있는 거라고. 어쨌든 당신 입덧했을 때 괜찮았던 거 좀 말해줘. 가서 재수 씨 좀 사주게.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엄마랑 아빠도 엄청 걱정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서 뭐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재수 씨한테 가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좀 해봐. 남편은 어이없게도 입덧을 하는 동서를 도와주라며 저에게 요구를 했고, 전 그런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을 품고 있는 저에게는 임신했다고 유난 떨면 안 된다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놓고서는 동서가 임신을 하자마자 마치 귀한 아이를 품어 있는 것처럼 모시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동서를 귀한 몸 모시듯이 모셨고, 그러면서 전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동서에게 매일매일 사고를 고아 가져다 주기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거기다가 시부는 매일 동서의 사업장으로 출퇴근까지 시켜주셨죠. 남편 또한 동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여러 번 사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전 이런 상황이 서운하다며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당신 자식 임신하고 있는 건 난데 왜 나는 찬밥 신세고 동서는 챙기는 건데? 아니, 나랑은 산부인과 한번 같이 안 가주면서 당신이 왜 도련님 대신 동서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뒷전인 거야?
나도 힘들어. 나도 임신하고 자꾸 땀나고 더워서 힘들고,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지치고,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하는 것도 힘들다고. 난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아휴, 당신이 애야? 애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재수 씨는 당신보다 어리고 사업하느라 원래 생활 패턴도 일정치 않은데 임신까지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도와주는 거야. 당신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맨날 똑같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가 있어? 당신 회사에서도 당신 임신했다면서 많이 배려해 준다며. 그 정도면 당신 변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임신했잖아.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건 회사에서 해주는 거지만, 정작 날 챙겨야 하는 건 당신 아니야? 솔직히 당신 임신하고 나서 날 챙긴 적도 없고, 회식이란 회식은 다 다니고,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임신해서 배 나온 여자들 보기 싫다면서 식단 관리하라고 잔소리나 했지. 동서처럼 뭐 사다 준 적이나 있어? 그래 놓고서는 왜 내가 철없이 징징대는 걸로 대해? 아니, 그게 철없는 게 아니면 뭔데? 내가 뭘 못해줘서 그래? 당신 임신해서 자는 거 불편할까봐 나 바닥에서 자잖아. 그리고 당신 힘들까봐 저녁도 먹고 들어오고, 회식했을 때도 당신 깰까봐 작은 방에 가서 자고, 내가 배려란 배려는 다 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재수 씨는 재수 씨 외벌이라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돈 아끼느라 잘 못 먹어서 내가 사다 주는 거지. 동생이 일을 안 하니까 걔가 사다 줄 수 없잖아. 아니, 그니까 그걸 왜 당신이 하고 앉아있냐고. 동서 돈 잘 번다며. 그 돈 다 도련님한테 준다면서. 도련님이 그 돈으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당신이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하셔. 나한테는 몸 괜찮냐? 아이 잘 크고 있냐? 한번 물어보시지 않으시면서. 동서한테는 사골이며 전복이며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보내시고, 나한테 동서 힘드니까 가서 집안일 좀 해주라고 시키시기나 하시고. 이게 너무한 게 아니면 뭐야? 아, 좀 윗사람이면 마음을 곱게 써. 재수씨 당신보다 아랫사람이고 어려. 어떻게 재수씨가 우리 가족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냐? 당신 그렇게 쫌생이처럼 생각하면 나중에 아이한테 그게 다 간다니까? 아이 태어나면 내가 어련히 잘할까? 지금은 당신 보기에도 건강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것보다 안 좋아 보이는 재수씨 좀 챙겨주는 거야. 내가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재수씨 챙기겠어?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에 전 너무나 실망을 했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나를 놀리듯이 전화 오는 동서가 얄밉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운을 냈어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지만 저 혼자 출산용품도 준비를 하고 아이용품도 준비를 하면서 출산을 준비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내가 샀던 출산용품을 형님으로서 동서에게 나눠주라며 허락도 없이 가져가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제가 폭발하게 된 사건은 바로 명절에 발생했어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저와 동서가 동시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명절쯤이 출산 예정일이라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지만 동서는 아직 꽤 남아있음에도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마자 동서도 아프다며 눕기 시작했죠. 여보, 나 진통 온 것 같아.
아까부터 배가 슬슬 아팠는데 지금은 간격이 10분도 안 돼.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지금 바로 병원에 오라고 하는데 우리 가자. 일단 나 먼저 병원에 내려주고 출산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집에 가서 짐 좀 챙겨서 와줘. 내가 다 준비해놔서 아이 방에 놓아놨거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 뭐해? 얼른 갈 준비해. 뭔 소리야? 병원을 지금 왜 가? 너 지금 이 상황 안 보여? 재수 씨 지금 배 아파가지고 바닥 뒹굴뒹굴 구르고 있잖아. 너 그거 가진 통이야. 저번에도 배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만 가진 통이었잖아. 너는 좀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말하더라. 네가 보기에도 재수 씨가 더 아픈 거 같지 않아? 그리고 너까지 가면 저는 누가 붙여? 너 깨병 부리지 말고 여기서 전 붙이고 있어. 나 재수 씨 데리고 병원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아니, 당신이 왜 가? 도련님도 계시잖아. 당신은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나 진짜 지금 장난 아니야. 배가 슬슬 더 많이 아파져. 오늘은 진짠 거 같아. 진짜 저번이랑 비교 안 되게 아프다고. 우리 출산 예정일도 내일이잖아. 진통 맞는 거 같으니까 동서는 도련님이랑 가라고 하고 당신은 나랑 병원 가자. 병원에서도 지금 바로 오라고 했다니까? 아이, 너 그거 진통 아니라고. 저번에도 진짜 아프다면서 간 거 잊었어? 괜히 재수 씨 아프다고 하니까 당신 오버하는 거잖아. 됐어. 그냥 여기 있어.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질 거야. 당신 또 재수 씨한테 자격지심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정 아프거들랑 택시 불러서 가봐. 어차피 가봤자 아이 오늘 안 나와. 재수 씨 조기 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동생이 운전하냐? 그냥 알아서 가. 남편은 정말 아프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저를 내팽개치고는 동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온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동서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시댁에는 덩그러니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점점 더 아파오고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전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친정으로 전화해 엄마를 불렀고 전 그날 출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동서는 가진통이었다고 했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오신 엄마는 제 상황을 듣고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데 출산일까지 뒷전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엄마는 분노를 폭발하셨죠. 반나절이나 지나고 난 후 남편은 병원에 나타났고 화를 내는 엄마에게 남편은 거짓말로 변명까지 했어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임신하고 나서 우리 애 잘 챙기지도 않아. 내가 안 그래도 자네 두고 보고 있었는데 출산일까지 이렇게 우리 애 내버려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다가 오늘 자네 어딜 갔던 거야? 아이 낳았다고 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여길 오는 거냐고? 우리 애가 출산하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하나? 도대체 정말 뭐 하는 거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거래처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피치 못하게 제가 가봐야 했어요. 와이프도 그냥 가보라고 했고 별로 아프다고 안 했어가지고 오늘 출산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진통 때문에 병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터라 이번에도 가진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 불찰입니다. 지금 자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한테 들은 게 있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그 집에서는 우리 애는 며느리가 아니라니? 당장 출산해도 모자란 애들이고 명절 음식 한다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진통 와서 고생하는 애 내팽개치고선 그 식구들 다들 어디 갔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이번 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동안 우리 애 그 집에서 데리고 올까 수천 번 고민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가족들 이 사람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에 신경 쓰게 해본 적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집살이 한번 시켜본 적 없습니다. 고작 제가 재수 씨 아픈 거 챙겼다고 해서 이러시는 거면 저야말로 서운합니다.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실 만큼 제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아, 정말 안 되겠네. 우리 애가 자네랑 이혼 안 하겠다고 해도 내가 끌고 올 거야. 어디서 감히 귀한 우리 딸을 이따위로 대접을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귀한 우리 딸을 데리고 갔으면 귀한 대접을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찬밥 신세라니. 자네랑 더 이상 할 말 없네.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게. 엄마는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셨고, 저도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친정에서는 저보다 더 화가 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시킨다고 하셨죠. 전 친정의 도움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는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의 사업은 시댁 식구들의 돈이 모두 들어간 상태였어요. 즉 시댁 식구들의 사업 투자로 동서가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잘 됐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 명의가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동안 돈줄을 쥐고 있었던 건 동서였고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동서를 우대해 줬던 것이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그동안 엄마가 남편의 부탁으로 큰 거래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선의 사업은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은 저 몰래 따로 엄마를 만났고 동서가 팔고 있는 화장품을 소개해주면서 엄마는 아는 지인분과 연결을 해주며 거래를 체결시켜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사업은 점점 더 발전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연결을 해준 것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동서의 사업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 그 후 엄마는 거래를 모두 끊으면서 그 소문을 들은 다른 거래처도 거래를 중단했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동안 모은 돈 없이 펑펑 쓰던 동서는 지출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제가 이혼하기 전에 동서 사업은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투자금도 모두 날리게 되었는데 그 상황까지 되어서야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사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재수 씨 사업에 투자를 한 상태라서 그 돈 다시 돌려받으려면 재수 씨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 정말로 당신보다 재수 씨가 소중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야.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진짜 정신 차렸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이혼만 제발 하지 말고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당신은 고작 몇 천만 원에 나랑 자식을 버렸어. 투자한 돈이 귀중했으면 동서한테도 잘해주지만
나한테도 잘해줄 수 있었잖아.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한번 잘해준 적 없었어. 난 항상 뒷전이었고, 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지. 내 앞에서 동서가 날 무시했을 때도 그 누구 하나 말리거나 화내준 적도 없어. 오히려 서운해하는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런 짓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뻔뻔한 말을 해? 아,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중에 투자금 다 받고 돈 많이 벌게 되면 당신이 그때는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재수 씨 사업이 별로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재수 씨가 돈을 주지 않아서 돈을 받으려면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 우리 가족들 다 마찬가지였어.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아니, 앞으로 기회는 없어. 당신이랑 나랑은 앞으로가 이제는 없어. 이젠 우린 남이야.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있어서 당신이랑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이통한데, 아이가 있을 뿐이지 당신은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할 거야. 당신 나 몰래 시댁 식구들한테 대출받아서 돈 빌려줬던 거, 위급한 상황에 날 챙기지 않고 방임했던 거, 그거 다 이혼 청구할 수 있다더라. 끝까지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 지금은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죠. 남편은 매일매일 집에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있지만 엄마가 그때마다 소금을 뿌려 쫓아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제가 출산하고 난 후 몇 달 후에 출산을 했는데, 산정검사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아이가 하필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울어대는 통에 살고 있는 집에서도 항의 전화가 와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명절날 전 구급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갔지만 남편은 동서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던 게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동서 자식이 우리 남편 자식이 아니냐는 소문도 나버렸더라고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이 소문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이사를 갔습니다. 벌써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나갔고,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합치기를 원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워낙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이가 예민하면 어쩌지 걱정을 했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는 너무나 순하고 착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저와 아이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새 출발을 시작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후회되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다시 찾았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6년 차가 넘어갔지만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게 되니 지금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여유가 생긴 지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였는데 누구나 그렇듯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통증과 하혈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저 혼자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몸에서 반응하고 있는 증상들이 심각하지 않길 바라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의사였는데 위로의 말을 하기에는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시간조차 아깝다며 정신 부여잡고 바로 입원하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서둘러 수술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바로 입원 절차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의사에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궁암 사기였어요. 아랫배가 부풀어 올랐던 건 자궁 안에 주먹만한 종양이 자리를 잡고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였죠. 의사는 저에게 일단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서 서둘러 보호자를 불러서 입원 절차 밟으라며 살기 위해선 1분 1초가 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끝낸 뒤 밖으로 나와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요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나 혼자 가게 보고 있는 거 알지? 잠깐 어디 좀 다녀온다고 하더니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전화할 시간에 곧장 가게로 오면 되지. 사람 불안하게 안 하던 전화까지 하고 그래. 나 지금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일단 가게로 빨리 튀어와. 아유 참, 이리 좀 내놔 봐라. 애미 너 지금 제정신이니? 손님들 지금 끝도 없이 줄 서 있다고. 하여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전화할 시간에 빨리 와서 일손 도와라. 저와 남편은 역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노점상으로 시작했었는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상가에 입점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부터 토스트 장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정해져 있는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장사를 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쓸데없이 돈 날리지 말라면서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오히려 장사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돈 한 푼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시도 자체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한 건데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 듯이 잘 돼서 남편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노점상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역 앞에 차린 노점상을 보더니 돈만 날리게 생겼다면서 분명 후회할 거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불만은 다 터뜨렸어요. 그런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되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져가는 것보다 손님들께 더 드려서 소문 좀 많이 내달라고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았는지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역전에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하나의 토스트를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속재료를 아끼는 것보다 적게 남아도 속재료를 아낌없이 채워 넣어 손님들이 만족하신다면 분명 또다시 찾아와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 그 결과는 좋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과 시모는 장사가 잘 되자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제서야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빌렸던 돈과 대출금까지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장사하는데 매진하게 되었죠. 그렇게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노점이 아닌 상가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는데 16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망가진 제 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였는데 저보단 눈앞에 보이는 손님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럴 때 제 곁에 있어줬다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에 아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왔길래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바빠 죽겠다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보세요?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사람이 말이야. 말을 했으면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우리 엄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제야 내 말 들을 준비가 된 거야? 나한테 화부터 낼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데 어떻게 당신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여기 병원이야. 나 바로 입원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짐 챙겨서 병원으로 와줘. 지금 자궁암 사기래.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단 서둘러 병원으로 와줘. 뭐라고? 자궁암? 에이, 당신이 무슨 암이야. 나보다 건강하잖아. 내가 봤을 때 오진 같은데?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당신이 암이면 나는 벌써 세상 떠났겠다. 아유, 진짜. 전화 좀 바꿔줘봐라. 예, 너 방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암이라고? 누가 널 보고 암이라고 그러지? 그 병은 어디야? 괜히 멀쩡한 사람 돈 뜯어내려고 수 쓰는 거 아니고? 누구보다 멀쩡한 네가 암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믿어주겠어? 나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괜히 이런 걸로 분위기 조성했다가 나중에 오진이었다고 둘러대려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라. 요 며칠 가게 문 닫고 쉬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반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고생시키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말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병원에 와보면 되잖아요. 지금 입원 절차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그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정색하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치자 화를 내고 있는 제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다시 남편을 바꿔줬어요.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짐을 챙겨 병원으로 왔어요. 붉어진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는 눈빛에 뒤늦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던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아이들도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뒤늦게서야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버린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준 적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의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으로 검사도 진행했는데 의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제 몸 다른 신체 부위에 암세포가 이미 전이가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의사는 2차 수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며 자궁암보다 더 심각한 곳에 암이 위치해 있었어요. 위에도 종양이 자라고 있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곧바로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니?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지금 전부 다 탕진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암보험 하나 들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니? 이제 어떡할 거야? 앞으로의 계획은 있기라도 한 거야? 그 보험도 제가 겨우 들어놨던 거 예전에 준호 아빠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지했던 거 잊으셨어요?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요. 일단 수술이 잘 되길 바라야죠. 저도 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궁 안에 암이 생겨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라고 위에 난 종양만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 수술만 잘 끝나서 태어나면 앞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려고요. 그동안 일만 한다고 애들과 시간도 못 보냈었는데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래요. 나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암에 걸리겠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 그동안 벌어모은 돈이 수술을 하려고 모은 건 아니잖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된 게 너희 집안은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너 태어난다 해도 내 아들은 죽어라 고생만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 똑같이 생활했는데 왜 너한테만 문제가 생긴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인생이 길지도 않고 눈 깜빡하면 세월 다 가는데 남은 인생 병수말만 들다가 세상 떠날 네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니 너도 내 의견에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거다. 퇴원하게 되면 둘이 그만 정리해라. 어차피 벌만큼 벌었으니 재산 분할해서 각자 살 길 찾는 게 좋지 않겠니? 너는
내 의견에 찬성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이혼하라는 거예요? 제 몸이 이러니까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두 눈으로 전부 봐왔으면서 이제 단물 다 빠진 것 같으니까 갈라서라고요? 어머님 며느리로 16년간 뼈 빠지게 일해왔는데 암에 걸렸으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 불행했으면 좋겠어? 암에 걸려서 수술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단다. 너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겠어? 힘들게 돈 벌은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생한 거 아니었어? 너 몸 치료하는데 돈 쓰려고 모은 거 아니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끝내자는 거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진행시킬 거다. 저는 시모의 말에 당황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시모와 남편이 입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간다잖아요. 그때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혼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모와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돈만 보고 제 옆에 있었던 거지. 저를 아내로 며느리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모자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에게 병원에 그만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와 남편도 가게 일 때문에 2번 올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바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저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제 몸 챙기는 것만 신경 쓰라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힘이 되었고 그렇게 2차 수술이 정해진 날 때까지 몸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최대한 현실에 놓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수술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모가 고개를 내밀며 들어왔어요.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몸을 돌려 누웠는데 시모가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꺼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놀라 시모와 여자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어요. 인사해라. 앞으로 너 대신 내 아들과 함께 살게 될 새 며느리다. 네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내 아들과 새 며느리는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 상간소송 그딴 거 소용없다는 거야. 왜냐면 너랑 정식으로 이혼시키고 나서 새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들일 거거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솔직히 아래 위로 고장나서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는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고 싶겠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전부 나랑 같은 생각일 거다. 대학까지 나왔고 너보다 젊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월급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들 나이에 이 정도 며느리감이면 아주 100점이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서류 때문에 왔다. 수술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잖니. 혹시 알아? 수술 잘못돼서 사지마비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 서류에 사인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그 전에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걸 서류상으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 괜히 골치 아프게 엮이고 싶지 않다. 새며느리가 원만한 출발을 하길 원하는데 걸림돌인 네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야 되겠니?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스트 가게는 우리가 인수하기로 했다. 너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분만 가져가도록 해라. 어차피 그 몸으로 장사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내 아들이 운영하는 게 훨씬 좋잖니? 최대한 공평하게 합의 제한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돈만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서둘러 사인하거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제가 16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서로 갈라서더라도 좋게 해결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어떻게 수술실 들어가려는 제 앞에 새며느리라고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한 행동은 제가 수술이 잘못되길 원해서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동안 저랑 함께 사는 거 속 터져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더는 며느리 역할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죠. 그동안 장사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토스트 가게 둘이서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저 없이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꿈도 크시네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제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토스트 가게를 달라며 합의서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어차피 제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얻게 된 시모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입이 찢어져서는 저에게 수술 잘 받으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새 며느리가 아까부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본처가 이분이 맞냐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인 시모의 뒤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닫기 전까지 저를 쳐다본 그 여자의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이상했지만 어차피 두 번은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있을 수술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외로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온몸에서 고통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얼굴을 확인해 보니 좀 전에 시모 옆에 새 며느리라며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아 인상을 쓰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한테 힘내라며 토스트 건네줬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이미 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베풀어준 그 작은 마음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왜 주저앉아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토스트만 건네줬을 때 제 주머니에는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드리려 하니까 거절하셨고 저에게 음료수까지 건네줬잖아요. 언니가 베풀어준 작은 온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의 실패에 빚만 가득했던 저와 남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의 행복도 아주 잠시였어요. 겨우 자리 잡아 숨 돌릴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뺑소니 사고였는데 하필 그곳에 CCTV가 없는 시골길이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정말 오래간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놀러 갔던 거였는데 그때 하필 저녁에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던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행복을 느껴볼 수도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의 증거물들은 이미 휩쓸려가 찾을 수도 없었고 2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범인은 꼭 범행 장소에 나타나더라고요. 경찰도 포기해서 뺑소니범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에 와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인은 사소한 단서라도 남아있을 때 완벽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 단서조차 지우려 온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에 붙어있던 홍보물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언니가 장사하는 토스트 가게 남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남편분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죠. 서로 의견 차이 때문인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길래 떨리는 손으로 숨죽이며 녹음한 파일이에요.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씨, 진짜. 엄마가 비 오는 날 횟집에 가자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저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왜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라고 사고가 날 줄 알았겠니? 그런데 정말 그 포장용지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야? 나는 못 봤는데 네가 버린 그 포장지를 그 남자가 쥐고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들이 가게로 찾아왔겠지. 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겠어? 네가 그때 사고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때 비도 억수로 많이 왔었잖아. 만약에 그 남자가 지고 있었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포장지가 떠내려갔을지도 모르잖아. 벌써 2년이다. 어디 깊숙이 파묻혔겠지.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고 여기는 강원도잖아요. 포장지가 여기에서 발견된 것도 의심스러운데 만약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우리한테 조사가 들어올 게 뻔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 이력 수리 조사하게 될 테고 엄마랑 저는 뺑소니로 징역을 살게 된다는 거 몰라요? 그걸 찾아야 두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벌써 포장지는 다 찢어져서 없어졌지. 걱정 말고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 그나저나 토스트 가게는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운영할 거지? 며느리는 이제 그만 버릴 거지? 아, 그래야죠.
제가 뭐하러 평생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길을 걸으라고요?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나이 좀 젊고 인물 좀 되는 여자 좀 알아봐요. 저도 이제 벌만큼 벌어놨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래서 제가 접근한 거예요. 저희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사람들과 접촉 중이고 확실한 증거물을 손에 넣었을 때 신고할 생각이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악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포장지를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그게 저희 남편 편하게 눈 감게 해줄 수 있는 단서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 거 정말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그 사람들 제값 치르게 할게요. 언니가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과 시모가 2년 전에 모자끼리 여행 한번 다녀온다는 말에 저 혼자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난 듯 보였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그 여자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죠. 몸이 온전치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여자는 제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이 돼서 수술 이후 병실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남편과 시모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그 남자분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여자는 남자분이 지고 있었던 포장지를 찾기 위해 다시 떠났고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투명한 봉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구겨진 저희 토스트 가게 포장 용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과 좀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가 공사 현장 근처에서 혹시 모를 증거물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포장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찾아낸 중요한 증거물이었죠.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시모는 여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포장지에 남아있던 남자의 혈흔과 남편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남편은 징역 9년을, 시모는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징역을 살고 있어요. 한순간에 시댁이 박살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토스트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분에겐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송한 마음에 제가 대신 위로금을 드리려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받을 수 없다면서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두 모자가 그곳에선 정신 차리고 생활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일들에 대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바꿀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다행히 암 수술은 잘 끝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발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